이제는 무조건 하락, 끝도 없는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2,900기 바닥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이 기업에서 감원하는 문제들은 이미 지금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계속 받고 있죠. 주식은 항상 이 사이클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클들을 잘 타야 되고. 네, 오늘 모신 분은 트리플 버블 책의 저자시죠. 조병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트리플 버블 이게 2021년 2월 달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이게 책이 나오자마자 우리 방송에 오셔서 버블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악플,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니까 그래서 엄청난 악플이 달리면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책도 안 팔렸습니다. 네? 책도 안 팔리고. 저 최악은 책도 안 팔리고. 아니, 악플을 많이 받더라도 책이 많이 팔리면 괜찮은데. 그렇죠. 근데 정말, 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렇죠. 네, 2023년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주식 시장은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일단,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올 초서부터 2022년 올 초서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폭락했단 말이죠. 네.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한국 주식시장도. 근데 이게 끝이냐 혹은 말씀하신 2023년 이보다 더한 것을 생각하시고 예상하셨던 것인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있는 내용, 3가지 버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결국은 금리를 급작스럽게 끌어올리는 수순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붕괴를 맞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로 눈이 다 쏠리게 되고, 신흥국들은 좀 골치 아픈 상황에 올 거다라는 거였는데, 이 책을 기획한 건 2020년 11월쯤인 것 같습니다. 뼈대는 한상환 박사님이 잡았고, 저하고 같이 이 책을 썼는데, 2월 달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이 책을 쓴 알맹이들은 이미 뭐 지금으로 치면은 한 1년 6개월 훨씬 더 된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말했던 게 뭐 당장 뭐가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 후반 또는 23년 정도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돼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썼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낭패에 빠지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2023년이 아마 될 거다라고 예측했던 거는 다른 변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뭐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였고, 또 뭐 수요가 좀 일고는 있었지만 뭐 백신도 뭐 언제 맞고 이게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길지도 알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때는 이런 상황들이 한 뭐 1년여 갈 거고 이런 상황이 1년쯤 갈 거다. 그렇게 되면 2021년, 22년 말 정도가 되면은 이제 골물대로 골마했을 거다. 이제 이런 추측을 한 거였는데, 뭐 내용은 크게 보면 트리플 버블이니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돈 풀기. 그러니까 일단 돈이 많아져서 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거기다가 이걸로 또 자산 가격을 다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주머니가 이제 너무 빵빵해진 거죠.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020년 4분기에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징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를 이제 제가 아니고 한 박사님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몇 년 가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다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동안은 뭐 차 하나 살까? 근데 이 차를 가지고 뭐 어디 여행을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소비가 완전히 억눌려져 있다가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한꺼번에 백신을 뭐 어느 정도 이상 맞게 되니까 다 풀어진다. 이런 상황이 오면 수요가 한꺼번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도 계속 팔려나가고,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연준에서 갑자기 돈 걷어들이고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이게 이제
한꺼번에 버블이 터지면서 그렇죠. 주머니에 갑자기 이자도 내야 되고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타격을 입겠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자 내야지, 오른 물건값 감당해야지,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돌아다닐 수 없고 이제 이런 문제 한꺼번에 직면하게 되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소비를 팍팍팍팍 줄이게 됩니다. 네, 돈이 사라지니까. 특히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연준이 어느 정도는 자산시장이 붕괴하는 걸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작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하게 됐어요. 테이퍼링 기간 막 줄이고 이럴 때. 이건 책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에는 이제 제일 먼저 타격이 올 거다. 뭐 돈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뻔하게 유동성이 되고. 줄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머니클래스는 1월 2일자부터 그랬거든요. 이제 다 거꾸로. 이제는 무조건 하락. 끝도 없는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6개월을 왔는데 아직도 멀었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제 과연 어디까지 왔나라는 걸 살펴보면. 그렇죠. 지금 이게 마무리 단계냐 아니면 아직도 진행 과정 속의 중간 지점에 불과한 것이냐, 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 안 맞을 때도 많으니까. 근데 제 의견은 지금 한 어쩌면 절반밖에 못 왔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보통 뭐 이 1950년대 이후로 평균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거기까지 회귀해야 끝나요. 이 약세장이. 그런데 지금 아직 멀었죠. 거기까지 가려면. 평균이 얼마예요? 지금 뭐 이거를 S&P 500 그 지수로 얘기하면 지금 3,800을 놓고 보면 거의 지금 한 뭐 950% 정도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900이 바닥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거의 한 30% 가까이 더 빠져야 된다. 네, 지금 주가를 놓고 보면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보면 한 40% 이상 빠져 있는 거죠. 거의 뭐 45%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미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S&P 500을 그냥 요즘 며칠 올라온 거 빼고는 20% 빠지고 나스닥은 30% 정도 빠져 있죠. 나스닥 기준으로 봐도 뭐 아직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는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가기 때문에 나스닥이 먼저 더 타격을 받았죠. 지금 그렇다면 이제 그런 진행 과정 중에 중간 정도로 보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문제는 다 드러났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러저런 요소로 원자재 가격이 더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이 문제가 좀 빨라졌던 그렇죠. 요소도 있죠.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어쨌건 연준은 네.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고 경기도 뭐 일시적으로는 침체될 수 있으나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핀단 말이죠. 연준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연준의 반대를 해야 되느냐. 뭐 일정 부분은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경기 침체하면은 뭐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2분기 계속 GDP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1분기는 마이너스 1.6%고 2분기는 지금 뭐 그 GDP 나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 예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분기 연속은 공식적인 경기 침체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그 미국 그 협회에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가 없어도 보통 2분기 연속이면은 이거는 뭐 침체라고 보는 건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럴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실업률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받쳐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취직은 했는데 이게 잘 아구가 안 맞아요. 이게 블록이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뭔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로 가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본 적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숙련공이 못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직도 왔다 갔다도 하고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이제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주머니가 비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 나 일 안 할래, 놀래 이랬던 사람들도 이게 자꾸 빵이 쪼그라드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돼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실업을 우리가 볼 때 기업에서 감원하는 걸 또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기업에서 감원하는 문제들은 이미 지금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계속 받고 있죠. 뭐 메타가 엔지니어를 30%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소매업 하는 쪽에서는 소매 판매하는 쪽에서는 뭐 재고만 쌓이고 안 되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줄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매일 아침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시점이 딱 올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3분기 말쯤 되면은 교차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이게 이제 결국은 기업들이 사람을 줄인다는 거는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매업도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 할인 판매를 해야 되고 할인 판매하면 순이익이 줄어들 거고 뭐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제 사람이라도 줄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니까 기업 실적이 나빠지겠죠. 예를 들면 2분기는 뭐 이런 문제보다는 중국이 봉쇄를 해서 뭐 원자재가 잘 안 온다든가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너무 높아진 가격 때문에 물건이 좀 덜 팔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고 또 생산에 차질이 오거나 물류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실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3분기 이후로 가면은 진짜 문제. 이건 사람들이 지갑 닫아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실업률의 증가. 네, 이거는 이제 3분기 말쯤 가면 실업률의 증가.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선반영돼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더 빠지는 게 이제 더 빠지는 거라고 보시지만. 그때가 오히려 그 전서부터 이제 뭔가 반등하기 시작하지 않겠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2분기 실적 발표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제 뭐 메인이 한 3개월 계속 갈 텐데 우리가 1분기 때 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2분기에도 역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3분기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미 선전포고를 한 기업들이 잔뜩 있어요.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강달러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장사를 하니까 돈 벌어도 일로 오면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도 안고 있고 잘 팔려도 문제고 또 이런 그 소매업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벌써 손을 다 들었고 절반 이상은 이제 우리가 그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2분기에 봤잖아요. 근데 이제 2분기 거는 이제 더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3분기 내내 짓누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월말에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지금 0.75% 올리겠다고 하는 게 거의 패드워치는 96%거든요. 박수 치고 있을 겁니다. 연준은 딱 좋아, 잘 됐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실제로 금리를 올리기 전과 금리를 올려놨을 때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진짜로 돈을 더 지불해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8월은 이제 좀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갈 겁니다. 뭐 연준, 뭐 FOMC도 없고 하지만 이제 9월 들어서면 징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만약에 조금 이거 너무 센데 이런 느낌이면 뭐 연준도 방향을 좀 틀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다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 오케이 8.8% 8.6에서 8.8%로 뛰니까 이게 이제 놀래가지고 그 전에 또 정점 찍은 줄 알았다가 근데 이 인플레이션 수치의 30%를 차지하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에너지가 6월 달에 많이 급락했단 말이죠. 원자재 가격들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발표하는 7월 13일 날 발표하는 6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 6월이 정점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6월이니까 이제 이번 다음 주 13일 날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가 될 확률은 있지만,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된 거고 지금 이미 지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뭐 일주일 동안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오늘 또는 일주일 후에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 유가 같은 경우도 6월 달도 뭐 거의 하순 다 돼서 빠지기 시작했지, 뭐 그때 그 전까지는 뭐 거의 계속 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주에 하와이에 갔다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정말 거기도 가라 하와이 이거네. 네. 거기도 미국이라고 정말, 이야, 이거 정말 돈을 쓸 게 없어요. 비싸단 얘기예요. 네, 한국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진짜 다시 생각하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거긴 또 팁도 뭐 18%에서 22%까지 주는데, 이게 지금 왜 생돈을 내가 주고 있는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고, 뭐 호텔도 뭐 많이 바뀌어서 가격도 비싸고 물도 안 주고 거기다가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불만이 가득 찹니다. 네. 도시락 좀 괜찮은 집에 가서 이렇게 뭐 4개 이렇게 뭐 스테이크 한쪽, 그다음 볶음밥 한쪽, 뭐 채소 뭐 이런 것도 하나 먹으면, 야, 가격이 이거를 뭐 한 5만 원에다가 팁 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4시 가서 먹으면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돌아올 때 둘이서 그 공항에서 햄버거하고 감자튀김 먹고 왔는데, 둘이 1인분이 3만 원이에요. 팁까지. 야, 햄버거 먹는데? 햄버거, 감자튀김. 우리로 치면 7천 원이면 먹을 세트를 3만 원에 먹는데, 콜라는 이따만한 잔에 갖다 주고 계속 리필해 줍니다. 지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수치가 6월 달서부터 꺾이는 게 확인이 된다 해도, 네. 지금의 말씀하신 증시의 그 버블 붕괴, 이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버블이 붕괴한다고 그냥 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람이 빠지는 거죠. 앞으로 생각하시는 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걸로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 아까 말씀하신 뭐 3분기의 어떤 기업 실적, 뭐 이런 악화, 실업자 수 증가, 이런 어떤 악화로 갑자기 또 급락을 하게 될 걸 예상하시는지. 뭐 하도들 놀래봐가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며칠씩 폭락하고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계단으로 조금씩 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밑으로 미끄러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난달에 발표한 5월 거 8.6%보다는 높을 거라고 보고, 지금 시장도 8.8% 전망하는데 또 놀라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근데 뭐 그 정도만 나와도 사실은 계속 생각이 빗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스닥이 됐든 뭐 S&P 500이 됐든 네. 한 아까 얘기한 게 한 20-3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800이 절반 정도 빠진 거니까 뭐 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뭐 2,900, 3,000 얘기하는 거고, 한 1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가 보통인 것 같아요. 10%면 3,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면 물론 그거는 예상이니까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큰 갭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가에서. 지금은 3,800이 넘어 있죠. 3,800이 넘어 있으니까 3,400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한 10% 정도. 네, 10% 갭이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제가 주식을 오래 해보니까 그게 맞긴 한데 투자자로서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사자. 네, 저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3,500 밑으로는 무조건 갔다 와야 된다고 봅니다. 3,500? 네,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00대는 가야 이 증시가 정상적이지, 이게 사실 약세장 같은 경우 끝물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네, 다 완전히 손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아직도 기회를 많이 엿보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S&P 500하고, 오늘이 7일이니까 S&P 500하고 나스닥이 3일 연속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래도 올랐거든요. 막 네. 비틀비틀하긴 했지만 올랐는데,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버티고 있을 때? 아니, 이때 이제
이제 바뀌었구나 추세가. 이럴 때 들어가가지고 꽉 물리면은 저 밑에까지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뭐 S&P 500으로는 20%, 나스닥 기준으로 한 30% 네. 빠졌다가 반등하고 있는 약간 네. 그런 상황이지만 개별 주단을 보면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 50%. 보면은 뭐 50%는 기본이고 네. 80% 빠진데도 허다해요. 네. 이런 것들은 그럼 이미 그러니까 종목별로 바닥에 들어선 거 아니까 뭐 7, 80% 빠진 주식들은. 맞아요. 이게 지금 절반 정도 온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런 폭락장 증시들은 어떠냐면 처음에 한 절반 빠질 때까지는 정신없이 빠져요. 이게 우리식으로 치면 빨간색을 찾아볼 아니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빠질 때 보니까 아니 정말 무서워. 이렇게 빠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가 몇 번 걸려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반등하다가 빠지면 또 무섭게 빠지죠. 이거를 몇 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더 하락할까 말까 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이런 수준에 오면은 종목 장세가 좀 펼쳐져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네. 뭐 10% 2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면 종합지수가 네. 지수가 개별단은 사실 그보다 더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 빠지는 것들이 이미 사전에 뭐 진짜 7, 80% 빠져 있는 그런 주식들, 네. 소위 기술주들 네. 이게 더 빠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빠지지 않고 잘 버텼던 주식들이 키 맞추기 형태로 아니요. 빠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취약한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술주 돈 못 버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뭐 장사를 그렇게 잘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제 미리 앞으로 벌어질 그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무너지고 있는 거를 이제 반영을 같이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시장도 안 좋은데 그런 것까지 같이 반영하니까 이게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인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이제 좋은 종목들 또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은 꾸준히 오르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 이게 이제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종목을 진짜로 발견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문제죠. 근데 지금 이미 물리신 분들, 그래서 지금 30%, 50% 하락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7, 80% 빠졌으니까 이런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그럼 지금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도? 아니면 뭐 이미 넷플릭스로 놓고 거라고. 보면 저는 잘라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왜 무너지고 있는지 이유가 다 나왔고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 또 회원 수 확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또 별로 좋지 않은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주식은 항상 이 사이클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클들을 잘 타야 되고 뭐 평생 가지고 갈 주식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주식들도 손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다는 아니겠지만 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죠? 그건 개인들이 종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 뭐 어떤 때는 주가가 오를 때는 오버슈팅 돼서 확 오르는 경향이 그렇죠. 있고 빠질 때는 너무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 종목은 자기가 판단을 해봐야 되죠. 뭐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들고 있다고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버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주식 투자하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배운 산수예요. 100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50이 됐어요. 50이 되면 100%가 올라야 100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25%가 되면 세 배를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저희 그 유튜브에서 같이 이렇게 투자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액수가 크지 않았는데 성공을 계속 해야 되지만 계속 성공을 몇 번 하니까 이게 빠질 때는 반토막이 나는 느낌인데 이거는 2배가 됐다 4배가 되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지금 같은 장에서는 거꾸로도 적용을 해야 된다. 냉정하게 내 계좌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예. 결국 개별 주식의 그 지금 뭐랄까 향후 전망, 실적 전망 뭐 이런 봐야죠.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이라면 가지고 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넷플릭스처럼 뭔가 계속 하향이 될 것 같다면 잘라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더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기술주들에는 항상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것도
지금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요즘 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더라고요. 기술주들 가운데 성장주 가운데서 가치주로 변한 주식들 뭐 메타 같은 경우 맞아요. 네. 근데 가치주 관점에서도 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긴 한데 메타를 가치주로 만들면 좀 그런데 뭐 넷플릭스는 확실히 가치주가 된 것 같아요. 그건 뭐 옛날에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게 정말 기술력이 대단한 아이디어로부터 기술이 다 받쳐주고 해야 되는 정말 대단한 기술주가 하는 그런 일인데 지금은 방 안에서 그게 일상이잖아요. 기내에서도 보고 방 안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장주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성장주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경쟁자들이 되게 많아져요. 무지무지 많아져서 그냥 내가 선택하면 되는 서비스가 되는 순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주가 고점이 얼마였느냐, 얼마가 빠졌느냐, 낙폭과대에 대한 이 기준을 갖지 말고 그 개별 주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의 경쟁력, 그다음에 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걸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 어제도 주가가 10% 이상 올랐는데 뭐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걔네들이 그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속도들이 되게 빠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초에 얘기했던 수정 계획을 연말이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파란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인지 아닌지를 잘 놓고 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